자,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어, 테이퍼링이 어떤 위기가 큰 위기가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테이퍼링은 무엇이고, 이제 테이퍼링이 진짜로 큰 위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테이퍼링이 무엇인지를 갖다 조금 일단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적 완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준금리가 이미 너무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기준금리가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통화의 공급량을 갖다 늘리는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인데, 쉽게 생각하실 때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선 경기를 이렇게 바로 반등을 갖다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요? 쭉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너무 과열이 되겠죠. 과열이 되고 인플레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열환자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인플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열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몸을 차게 해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을 갖다가 줄이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 타이트닝이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긴축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타이트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공급량을 갖다 이렇게 쭉 높여왔던 통화 공급량을 갑자기 어느 날 확 줄여버립니다. 동시에 금리는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 큰 타격을 줍니다. 미국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이제 타격을 줘갖고, 전 세계의 약간의 경제 위기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이제 2008년에 해가지고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리먼이었죠? 그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갖다가 리먼이 왔을 때 양적 완화를 해서 쭉 끌어올렸었는데,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라온다 싶으니까, 2013년에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걸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 2013년에 최초로 이제 벌어진 거고, 이때가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이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케이스가. 이 테이퍼링은 뭐냐 하면은 갑작스럽게 통화 공급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면은 위기가 크니까 단계적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통화 공급량을 줄이고, 그거에 따라서 금리도 처음부터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가 완화가 됐다 싶으면은 그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몇 단계를 갖다가 높여준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바로 테이퍼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얘기할 때 이 금리라는 거, 테이퍼링을 했을 때는 이제 통화 공급량을 줄인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금리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랑 연결이 돼서 뉴스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금리를 인상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이제 국내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갖다 종합해 보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달러의 가치 상승을 갖다 유발한다. 그거는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주가가 하락하고 긴 횡보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위기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맞는 얘기일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어디? 국내 시장입니다. 이게 국내 시장. 자, 달러 가치 상승하죠. 자, 미국 시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위기죠, 이게. 한국에는 위기입니다. 근데, 자, 미국에도 꼭 위기일까? 미국에는 자기네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위기일까요? 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떤 쪽에서 위기가 생기냐. 한국 시장이나 신흥국 투자를 하고 있는 그쪽에서는 분명히 이게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큰 위기가 됩니다. 하지만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잠깐의 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위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 당시에 테이퍼링을 했던 당시에 금리의 인상과 그걸로 통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금융위기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로 해갖고 이렇게 금리가 떨어져서 쭉 갔는데, 자, 요때쯤입니다. 요때쯤. 2013년 5월 23일 벤 버닝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면서 이 테이퍼링을 갖다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시사를 했는데 바로 그럼 테이퍼링이 딱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7개월 후에 테이퍼링이 시작이 됩니다. 한참 지나서 7개월 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 2013년 12월 말에 1차 테이퍼링이 되고, 자, 테이퍼링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 번에 쭉 낮추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테이퍼링을 해서 약간의 돈을 갖다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말에 다시 2차 테이퍼링, 14년 3월에 다시 3차 테이퍼링 해갖고 12월부터 1월, 2월, 3월에 걸쳐갖고 몇 개월에 걸쳐서 이 테이퍼링을 단계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단계적으로 했으면은 금리도 바로 올랐냐 하면은, 자, 테이퍼링이 벌어진 시기는 요쯤입니다. 이쯤. 자, 이쯤에서 테이퍼링이 벌어지고 이쯤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이쯤이고, 실제로 이 테이퍼링이 벌어진 시기는 요쯤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언제 벌어졌냐? 금리 인상은 15년 말에 1차를 갖다가 합니다. 이게 언제냐?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2년이 흐른 후에 합니다. 2년이 흐른 후. 자, 이 시점이죠. 자, 이 시점에 1차 금리 인상이 벌어지고, 자, 본격적인 금리 인상은 16년 11월 이후부터 벌어집니다. 자, 요 시기입니다. 요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가죠. 자, 이 시기에 해갖고 본격적인 쭉 금리 인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다시 금리를 갖다 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시기에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갖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테이퍼링이 과연 위기인지, 금리의 영향은 우리가 시장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갖다 한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당시에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2013년입니다. 13년. 먼저 이제 13년에 해가지고선 5월 달에 해가지고선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이러고 얘기를 했죠.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에 해가지고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살짝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다시 쭉 올라왔죠.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13년 말에 1차 테이퍼링을 해서 13년 말에 해서 14년 3월까지 3차에 걸쳐서 테이퍼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자 13년 말부터 시작해 갖고 테이퍼링이 쭉쭉쭉 벌어지는데 3월 조정장입니다. 이때 해서 이 조정장하고 맞물려 갖고 사실 이 테이퍼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상적인 상승에 조정장이 약간 좀 크게 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6월달 정도에 전고가를 갖다가 회복을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차트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자, 기술주인 나스닥 차트인데, 자, 이 시기에 테이퍼링 시사를 했죠. 테이퍼링 시사 하고 쭉 하다가 이 시기에 해가지고선 실제 테이퍼링이 이루어졌는데, 이때가 테이퍼링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근데 자, 보시게 되면은 6월에 회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전고점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이퍼링의 위력은 지금 뭐 언론이라든가 이제 많은 이제 여러 곳에서 해갖고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는 15년 말에 1차를 갖다가 하고 16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끌어서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때 해가지고서 뭔가 크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가 이제 조정장이고, 자, 이쯤부터 해갖고선 15년 말부터 해갖고 금리 인상이 떨어지고 쭉 했었던 것인데, 자, 15년 말, 그 다음에 16년 11월이죠. 여기서 한번 떨어지게 되고, 자, 16년, 자, 11월에 해가지고선, 자, 좀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갖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 요 차트 같은 경우는, 자, 10년물 국채입니다. 10년물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얘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은 좀 재밌습니다, 얘가. 이때가 처음으로 테이퍼링이 시사를 했을 때입니다. 5월입니다. 이게 13년 5월인데 처음 테이퍼링 시사를 했을 때인데,
테이퍼링을 하질 않았습니다. 하질 않았는데, 아직 하질 않았는데,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벌써 국채금리가 벌써 올라가 버렸던 거죠. 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다지 얘들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5년 들어가지고선 15년하고 16년 말 해가지고 요 시기에 해가지고선 실제 금리 상승은 이 시기에 벌어졌죠. 이 시기에 16년부터 사실 19년까지 해가지고 길게 나옵니다. 여기 앞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6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거는 19년까지가 금리가 가장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 시기에 오르게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시기에 그냥 테이퍼링에 말만 듣고서도 벌써 해갖고선 야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선 이렇게 올라왔었던 게 있는데, 쭈루룩 내려오다가 실제 금리 인상으로 뭔가 효과를 본 거는 15년에 들어가지고 하고, 본격적인 거는 이제 16년 해갖고 미국의 국채금리 실제 상승하고 10년물의 금리 상승이 사실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얘네가 10년물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쭉 오다가 자 이때 한번 올라가고 이때 해갖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프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기대가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때 해가지고선 이런 폭이 벌어졌는데 여기에는 영향이 크게 미쳤나 그러면은 15년 말에서 시작해 갖고선 16년까지 해 갖고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몇 개월간의 하락은 있고 회복을 못하는 단계는 있었지만은 결국은 16년 7월쯤이 되었죠. 7월쯤에 전고가 회복이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고가 회복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을 조정장은 맞았지만은 결국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리가 올랐지만은 일시적인 타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벌어졌었던 그런 조정장처럼 금리가 갑자기 변화를 하게 되면은 기관들도 그러고 좀 개미들도 그러고선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갖다가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던 돈이 여기로 빠져나가고 이쪽에 있던 돈이 이쪽으로 오고 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지수라는 거는 상승을 하게 되죠. 결국 그래갖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벌어졌지만 결국 지수는 상승을 갖다 하였고 전고가 회복도 되었다. 단지 거기에서 몇 달의 시간이 조금 더 걸렸을 뿐이죠. 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선 이렇게 하락이 벌어졌던 요 시기에 해가지고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면은, 미국에 이제 금융주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금융 관련 ETF인데 티커가 XLF입니다. XLF인데 자, 얘 같은 경우가 보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 가지고선 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자, 이때부터 해서 2차 금리 상승이 벌어졌다고 했죠.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 보시게 되면은 자 0.6 자 여기를 갖다 이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을 때 0.3 이랬죠. 근데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기는 0.7에서 0.8 사이가 딱 찍힌 다음에 확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앞쪽에서 이제 처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도 보게 되면은 0.6에서 자 0.8 9 요 정도 사이를 갖다 한번 찍은 다음에 훅 하고 한번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 시기가 바로 자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점프를 하는 그런 시기들입니다. 이게 자 한번 점프하고 여기서 가장 큰 점프를 하고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금융 관련 ETF인 이런 XLF 이런 거를 갖다 사셔가지고 하락한 장에서 약간의 해칭을 하시는 것도 약간 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테이퍼링이 벌어졌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이 벌어졌다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시장은 잠깐 하락들 해서 조정장을 맞지만은 결과적으로 몇 개월 후 정도가 되면은 지수 자체는 회복을 한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테이퍼링 자체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국내 시장과 신흥국 투자는 위기겠죠. 주식 시장에서 진짜 위협을 주는 거는 테이퍼링이 아니라 금리였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러면은 1.7에서 1.9%를 찍었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1.6대죠. 그때는 지수를 우리가 추종하는 ETF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금융 관련 ETF.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XLF를 갖다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XLF 같은 금융 관련 ETF에 투자를 하시면은 이걸로 약간의 해칭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현금을 약간 보유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자, 그리고 금융주는 양적 완화 시기에도 상승을 하지만 테이퍼링 후 금리 상승 시기에 다시 상승을 한다. 하지만 이게 모두 다 끝나고 경기 침체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다시 하락을 하겠죠. 금리 하락이 또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느 정도 했다 싶으시면은 바로 얘는 팔아버리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즉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지수와 관련된 ETF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ETF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테이퍼링 자체는 위기는 아니지만은 금리 인상이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우리한테는 굿바잉 찬스, 사기가 더 좋은 찬스, 추가 매수를 하기 좋은 찬스지 이거 자체가 위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자, 앞쪽에서 정고점까지 해갖고선 금리 인상으로 해갖고 이렇게 했던 게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 지수를 추정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사기 좋은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처럼,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 떨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사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수익률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같은 거의 충격은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입니다. 이거 자체가 미국 경제 자체를 무슨 흔들어 놓은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정책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거고, 어느 정도 하락이 됐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경제 상승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갖다가 벌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수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있게 되면은 테이퍼링 자체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굿바잉 찬스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제 가장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비트코인은 아니죠. 비트코인보다는 암호화폐 쪽에 가까운데, 자, 이쪽입니다. 해서 보시게 되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제 얘가, 자,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전고가 회복을 갖다 하기 바로 직전에 해서 훅 추락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전고가 회복 바로 직전에, 자,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숫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본장 들어와서 내려가면서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다 봤는데 결국은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의 지수가 거꾸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역전 현상을 갖다 벌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암호화폐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는 사실 이게 지금 돈 돌리기가 됐죠. 암호화폐는 지금 돈을 갖다가 이 사람이 간 거 이 사람한테 팔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팔고, 지금 서로 폭탄 돌리기 하는 그런 상태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지금이 더 사기 좋은 찬스다. 근데 잡코인 같은 경우로 갖다가 지금 사기 좋은 찬스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잡코인은 사기 좋은 찬스는커녕 이거는 살 찬스 자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시세 조작을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가지고 무슨 사기 조작 이런 거를 갖다가 사기 좋은 찬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런데 자, 이쪽으로 해갖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기사를 갖다가 발췌를 했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갖고 하는 레버리지 투자를 갖다 했습니다. 이게 100만원 증거금 내놓고 이렇게 해갖고 128배 레버리지 거래를 갖다 해가지고선 돈을 버는 이런 거를 갖다 했는데, 자, 빌릴 때는 상승을 할 때 이만큼 되는데 떨어질 때는 0.8%만 떨어져도 이 증거금 전체 날리게 되는 이런 거래의 이제 문제점이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옆 사무실에 있는 분 하나가 이걸로 해가지고서 이제 돈을 갖다가 연초에 조금 번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좀 자랑을 했더니 같이 담배 피는 멤버들, 남자분들이 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의 투자를 갖다 이제 대행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 이 레버리지 거래라는 걸 이용을 해갖고 대행을 해주기 시작했는데 이분들 지금 돈 다 날렸습니다. 회사 전체가 아니라 건물 전체가 지금 좀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했던 돈들을 갖다가 주식시장 투자했던 돈들을 갖다가 막 급하게 빼서 이쪽에다가 다시 때려 박는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니까 저는 항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혹시 돈을 버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해도 어떤 시세 조작에 의해 갖고 일시적으로 버는 거지 이거 자체가 끊임없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앞정 모양으로 생기는 거에는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해서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갖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얘들 때문에 해갖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의 하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